저도 가끔 맘카페나 여러 커뮤니티를 눈팅하곤 하는데요. 시가 얘기들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저도 참 별일 다 있다. 그래도 나는 약가구나 했죠. 설마 내일이 글감이 될 줄이야 싶었는데 결국 저도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네요. 은근히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 때문에 꽤 오래 열을 받아 했었는데 인생이 참 웃긴 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깔보고 있었던 거지?'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판이 아주 깔끔하게 뒤집히고 제대로 사이다 마시게 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살짝 귀띔해 둘게요. 중간에 혈압 한두 번은 오르시겠지만 결국 끝에는 같이 킥킥 웃으실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새벽마다 과일 도매시장에 나가 사과, 배, 감귤 같은 제철 과일을 떼다가 파는 일을 했어요. 장사라는 게 늘 새벽 2~3시에 나갔다가 해가 밤늦게야 겨우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학교 준비를 도와준다거나 숙제를 봐주는 일은 거의 못하셨고 엄마 아빠는 그걸 늘 미안해 하셨어요. 엄마가 가족이랑 같이 하는 숙제 해줘야 하는데 요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 미안해, 우리 딸.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뭐 애긴가?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철이 빨리 들었을까?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집 사정을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랐고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 아빠 덕에 제가 따뜻한 집에서 크고 있는 걸 알았고 엄마 아빠가 항상 저를 사랑해 준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그렇게 고생하고 몸 여기저기가 성할 날이 없는 엄마 아빠가 안쓰러웠고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면서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늘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엄마 아빠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고는 했어요. 우리 딸이 또 전교 1등 했다며 과일 상자 나르면서 웃으시는 엄마 아빠 얼굴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전 엄마 아빠의 보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육학과에 진학했어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참 별별 교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선생님을 보면서는 절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선생님을 보면서는 저도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죠. 그래서 저도 저를 좋은 길로 이끌어줬던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임용 준비도 하고 실습도 나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도서관과 학교만 오가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을 만난 건 아주 의외의 장소, 의외의 순간이었죠. 그맘때 저는 시험이다 뭐다 좀 여러모로 불안했거든요. 복잡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찾아보다가 큰 절에서 운영하는 청년 불교대학에 등록해 주말마다 법문을 듣고 모임에 나갔었죠. 공부에만 파묻혀 살다 보니 학교 밖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종교를 딱히 불교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마음 다스리고 세상 이치 배우는데 좋은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법문을 듣고 내려오는 길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고요. 제가 불교대학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러 다니던 절은 오래된 곳이라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했던 모양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사찰 보수 시공을 하면서 공사하는 목수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바로 그 목수들 중 하나였어요. 우연한 기회로 같이 점심 공양 시간에 밥을 같이 먹다 몇 마디 나누게 됐는데 제가 남편한테 좀 마음이 갔던 거예요. 남자래봐야 뭐 그냥 새님 같은 제 또래 남대생들만 보다가 그 시절의 남편을 보니 뭐랄까 진짜 남자 같더라고요. 거친 손에 핏줄이며 땀 냄새며 그을린 얼굴과 우수해 젖은 눈빛,
남편이 꼭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나오는 정우성 같더라고요. 정우성이라니 뭐 한마디로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씌었단 얘기죠. 암튼 저는 그때부터 괜히 남편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괜히 이런저런 핑계로 말을 붙여봤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에 쓸데없는 말이라도 괜히 한 번 더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몇 번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서로 이름도 알게 되고 말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절의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절 마당에서 마주치는 그 시간이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공사가 끝날 즈음에는 이미 꽤 안정된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뒤 저는 임용에 합격해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몇 년 뒤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목수일을 했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도 가지게 됐죠. 그 무렵 저희 첫째 딸의 출산 예정일은 12월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시동생이 속도 위반으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예요. 연애를 몇 달 하지도 않았는데 애부터 덜컥 가져버린 거였죠. 아니, 연애를 얼마나 했다고 벌써 애부터 갔냐. 어려서 그런가 참 빠르다 빨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둘이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같이 살면서 신혼살림부터 시작한대나 봐. 지금 재수 씨 배가 꽤 불러왔대. 하긴 배가 이미 그렇게 불러왔는데 무슨 웨딩 사진이니 드레스 피팅이니 하겠어? 근데 그러고 보니 우리랑 출산일이 얼추 비슷하겠는데? 출산 예정일이 저희랑 엇비슷하게 겹치더니 저희 딸이 조금 빨리 태어나는 바람에 저희는 딸을 12월 중순에 낳았고 동서는 그 다음 해 1월에 또 딸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일은 한 달 차이밖에 안 났지만 학제상 동선의 딸이 빠른 년생으로 한 학년을 올려 보내자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 큰딸과 시동생네 딸이 같은 학년으로 자라게 된 거죠. 그때는 뭐 두 아이가 친구처럼 지내면 좋지 정도로만 생각했지 나중에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 뒤로 저는 딸을 하나 더 얻었고 저희 네 식구는 풍족하진 않아도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어째 점점 시모가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동이라 사실 부모님이 막 형제끼리 차별하고 그런 거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차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달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뭐랄까 불편한 진실 같은 걸 알아버린 거죠. 시모는 누가 봐도 느껴질 정도로 남편과 시동생을 차별하더라고요. 눈에 훤히 다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은 고졸의 목공일을 하는 어디 가서 내놓기 썩 좋은 스펙은 아니고 시동생은 인서울 경영학과를 나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니 그랬겠죠. 그래도 뭐 옛날 분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는 전혀 몰랐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결혼할 때 시모가 한 푼도 보태준 게 없었거든요. 그때 시모는 결혼 준비 얘기를 꺼낸 저희더러 딱 잘라 선을 그었었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말아라. 나도 노후자금은 내 손으로 마련해 놔야지. 요즘 노인들 다 개인연금 들고 산다. 내가 남편이 있니 뭐가 있니. 늙어서 니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지금이라도 내 몫은 챙겨야지. 안 그러니? 그래서 저희도 애초에 기대를 안 했죠. 결혼할 때 저도 초임 교사였고 남편 월급도 뻔한데 저희한테 무슨 큰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 좀 도움을 받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혼수도 최소로 해서 집을 구했었단 말이에요. 좀 빠듯하게 시작한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동서랑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생각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만하면 참 좋은 분이죠.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집 사라고 내주시고 장남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시어머니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시집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집을 사라고 내주셨다고? 네, 덕분에 대출도 많이 안 끼고 시작했죠. 저희한테는 그렇게 노후 자금이 어떻니 하며 한 푼도 못 보태준다던 분이
가뜩이나 대기업 다녀서 월급도 우리 몇 배고 대출도 잘 나오는 시동생한테는 아예 집사라고 큰 돈을 내주셨다는 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는 내내 속에서는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어요. 은근하게 느껴지던 온도차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새삼 다시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희가 오래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이들도 커가고 오래된 차라 여기저기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시작해서 좀 큰 중형차로 바꾸자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시모가 비아냥거리듯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차를 왜 바꿔? 앞으로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네 마누라는 꼴랑 공무원 월급에다 너는 월급도 옳게 안 나오는 처지에 불안정한 니들 돈으로 앞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멀쩡한 차부터 바꿀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이 없다. 차가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정비소도 자주 가야 해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 애들 태우고 다니려면 안전도 더 신경 써야 하고.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그런 것도 다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있는 집이나 그런 거 누리는 거지. 니들 형편에 한 푼이라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 시모는 저희를 마치 되게 사치하는 사람들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또 시작이구나 하고 넘기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시동생이 새 차를 살 생각이라고 하자 시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 차? 그래, 기왕이면 외제차를 한번 알아봐라. 그렇잖아. 또 내가 네 차 보면서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차가 초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국산차 사지 말고 외제차로 뽑아. 부족하면 엄마가 좀 보태줄 테니까. 원래 잘나고 그런 사람들 다 누가 못하고 다니나 지켜본다니까. 상류층하고 어울리려면 상류층에 맞는 외관을 해야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더러는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생각이 없냐느니 뭐니 해놓고 시동생한테는 국산차 사지 말고 외제차로 뽑으라며 부족하면 자기가 보태주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확실히 시모에게는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 바라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저희 일은 되도록이면 시모한테 얘기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라고 꼭 자식 편인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시모를 보며 확실히 느꼈죠. 그 뒤로도 시모는 더 대놓고 차별을 했어요. 시동생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고속 승진을 한 뒤로는 시모의 자랑이 더 노골적이 됐죠. 네 둘째가 효자네, 효자야. 그럼 앞으로 나 늙으면 책임도 져주고 내 제사밥도 차려줄 놈이지. 내가 둘째 하나는 진짜 잘 뒀어. 듣기만 해도 든든하겠다. 부럽다, 야. 대기업이라 복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너스도 잘 나오고 회사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많다더라니까.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데 다니는 자식 있으면 그냥 성공한 인생이지 뭐. 내 새끼들은 뭐가 문제인지. 그래, 네 아들 둘 다 공장인가 다니지? 그 걱정도 내가 다 한다. 우리 첫째도 그렇잖냐. 그 놈만 보면 한숨이 난. 어머, 니들 왔니? 예, 저희 엄마가 이것 좀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 시모는 늘 본인 친구들을 붙잡고 시동생 자랑에 바쁘고 남편에게는 너도 몸 더 망가지기 전에 기술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해봐라. 하며 남편 하는 일에 늘 한숨만 푹푹 쉬어댈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모조차 제 큰 걱정거리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큰딸 키우면서 맘고생을 꽤 했거든요. 저희 큰딸은 어려서부터 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늘 친구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혼자 말도 많이 하고 소파 위에서 점프를 하다 떨어지고 집안 곳곳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부수고 흘리고 더럽히고 하여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기 일쑤였죠. 처음엔 저도 애를 낳아 키워보는 게 처음이니까 그냥 애들이 원래 그렇지 뭐 우리 애가 좀 외향적이고 까불까불해서 그렇지 뭐 했어요. 애들은 다 에너지가 넘친다고들 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냥 성격이 활발한가 보다 했죠. 실제로 초등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담임 선생님들도 조금 산만하긴 한데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밝아서 보기 좋다고 말해줬고 저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를 낳아 키워보니 둘째는 또 영 다르더라고요. 첫째 때의 반의 반만큼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좀 유별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내용이 복잡해지고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 많아졌는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상담 시간에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영이 때문에 상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실은 나영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거의 못해요. 혼자 딴짓하는 거면 저도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옆 친구들까지 같이 딴짓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제가 교사라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인지 알거든요. 부모를 따로 불러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이미 우리 애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소리였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따끔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혼만 내지 마시고요. 저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나영이한테 ADHD 같은 면이 있어 보여요.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지. 물론 진단은 전문의가 해야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요즘에야 그런 정신의학 쪽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이지만 저희 딸이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아직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ADHD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애한테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도 두렵고 혹시나 무슨 낙인이라도 찍힐까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한테 더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테스트를 받게 했어요. 몇 번의 문진과 체크리스트, 집중력 검사, 행동 관찰이 이어진 끝에 의사는 ADHD가 맞고 그 중에서도 상태가 꽤 심한 편에 속한다는 소견을 보였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넘기면서 차분히 설명을 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검사를 종합해 보면 우리 나영이는 ADHD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동성과 부주의가 꽤 심한 편에 속해요. 심한 편이라고요? 애가 산만하다 싶을 때 제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어떻게 전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 양육 탓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이가 일부러 말을 안 듣거나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뇌가 입력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보이는 양상은 기질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 여보, ADHD란 건 다 타고난 기질 문제라잖아. 예, 맞습니다. 이미 나타난 특성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니 약물 치료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기로 하고요. 먼저 상담과 행동 조절 훈련부터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님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 더 도움이 되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내가 애를 너무 대충 키운 건가? 너무 풀어줬나? 너무 혼을 안 냈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어요. 진단을 받고 나니 한참 죄책감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이제 정확한 이유를 알았다는 데 대한 안도감도 들더라고요. 문제가 뭔지조차 몰라 답답했던 시간이 끝났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병원에서는 상담 치료를 진행해 보자고 했고 저는 시간을 쪼개 어떻게든 맞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 지도를 마치고 서류 작업을 대충 정리해 두고 진료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편도 공사 일정이 비는 날이면 같이 병원에 가 아이 얘기를 들으려고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상담을 다녔는데
애가 중학생이 되면서는 저희도 매번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큰딸한테 주의를 줘서 혼자 상담을 받으러 다니게 했죠. 그런데 상담 약속이 잡힌 날마다 뭔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어요. 나영아, 오늘 병원 가야 하는 날인 거 알지? 아침에도 말했지? 학교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 맨날 말해. 나 이제 중학생이야. 그런 거 정도는 기억해. 지난번에도 까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안 갔잖아. 오늘은 진짜 잊으면 안 돼. 이번엔 안 잊어. 진짜야. 알았다니까. 근데 집에 돌아와 보면 이미 친구랑 약속을 잡아 나가려 하거나 방에서 만화책을 펼쳐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곤 한 거예요.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는지는 기억나? 아, 맞다. 오늘이었구나. 아침부터 3번은 말했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담 약속 잡아놓은 날마다 이렇게 까먹으면 어떡해?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자꾸 까먹는데 어떡하라고. 알지?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도 이건 약속이잖아. 네 치료를 위해서 잡은 시간이고. 몰라. 맨날 병원. 나도 힘들어. 그냥 안 가면 안 돼?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결국 저랑 남편도 각자 일이 바빠 상담 날짜를 매번 다시 확인하고 챙기는 게 점점 버거워졌음에도 중학생이 된 애를 데리고 상담을 다니고 치료도 받게 하며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게다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까지 겹치니 이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잘 타이르면 말이라도 들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자기 의견도 주장도 강해지고 나중엔 상담도 안 다니겠다고 떼를 쓰고 울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니까 정말 딱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하루하루 아주 전쟁 같은 날들이었어요. 큰딸은 사고를 계속 쳤어요. 시험 날짜를 아예 까먹고 준비를 안 해간 날도 있었고 친구한테 장난을 친다는 게 너무 과해져 문제가 돼 사과하러 간 적도 있었고 집에서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울다가 웃다가 하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이 다 빠지는 날도 많았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엄마로서 또 교사로서 제 한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우리 애한테 약점인 거니까 어디 가서 말 안 하려고 했죠. 괜히 아이한테 꼬리표가 붙을까 봐 학교에서 사고 친 얘기나 상담 다니는 얘기는 최대한 다른 가족들한테도 자세히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큰딸이랑 같은 학년인 조카가 저희 딸이 사고 친 걸 학원 친구한테 전해 듣고는 집에 가서 말하는 바람에 시무란 가족들 보기 참 민망해진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형님도 교사라지만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건 참 쉽지 않은가 봐요. 하긴 나영이 제가 보통 애는 아니긴 하죠. 애들이 크면 다들 한 번씩 사고도 치고 그러죠 뭐. 에이, 애라고 다 그러나요? 우리 애는 선생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학급 분위기 좋게 한다고 상도 여러 번 받았는데. 솔직히 나영이가 별난 건 맞잖아요. 에이 그만해 여보. 애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 어머 여보, 비교라니.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아주버님. 가뜩이나 동서가 저희 식구들 좀 무시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사건건 반복되니까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형님도 교사라지만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건 참 쉽지 않은가 봐요. 하긴 나영이 제가 보통 애는 아니긴 하죠. 하며 비웃을 때마다 딱 어깨 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소소한 사고들이 반복되다가 기어이 큰일이 터진 겁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큰딸이 학교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실 뒤쪽에서 서서 졸다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거였어요. 나영이가 수업 시간에 뒤에서 서서 듣다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져서요.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마가 좀 크게 찢어졌어요. 네? 머리를요? 아이는 의식은 있어요? 많이 다친 거예요? 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의식도 있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요.
그래도 피도 나고 이마가 찢어져서 지금 앰뷸런스로 가는 중입니다. 어머님도 바로 오시겠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니 큰딸의 얼굴은 청백했고 이마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뒤에서 서서 들으라고만 하지 말고 더 살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애가 원래 좀 이런 면이 있어서. 보호자분 ICT는 찍었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과를 조금 지켜봐야 해서 관찰실에서 두고 보려고 해요. 오늘은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집에 데려가시더라도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후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 최근 애가 자꾸 졸고 전혀 수업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수업에 집중하는 게 좀 힘든 편이긴 했어도 학교에서 자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보니 최근 밤에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엄마가 알기론 분명히 일찍 잤는데 밤에 뭐 하느라 안 잔 건데? 그게 책 좀 보느라고. 책? 무슨 책을 얼마나 봤길래 며칠 동안 잠을 안 자? 엄마가 생일 때 사준 거 그거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한 권만 보려고 했는데 다음 권이 너무 궁금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읽게 됐어. 그럼 며칠째 그렇게 밤을 샜단 말이야? 알고 보니 얼마 전 생일날 제가 큰딸에게 딸이 좋아하는 판타지 시리즈 책을 한 세트로 사줬는데 글쎄 얘가 그 책을 받은 날부터 몇 밤을 안 자고 그것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가서 안 자고 버티겠냐고요. 애가 너무 좋으니까 결국 선생님이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고 했는데 기어이 뒤에 서서까지 졸다가 결국 앞으로 고꾸라진 거였어요. 이후 병원에서 다시 상담을 받으며 그 얘기를 하자 의사는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건 안 보이는 과몰입도 ADHD의 전형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설명해 줬어요. 사람들은 ADHD 하면 보통 산만하다는 특성만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에 정신을 몽땅 쏟아붓는 방식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번처럼 책에 과몰입해서 밤낮을 잊어버리는 것도 그중 하나죠. 저는 그냥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집중력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였네요. 집중력이 좋은 것과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균형을 잃는 건 조금 다릅니다. 특히 학교 생활, 수면, 식사, 안정까지 영향을 줄 정도라면 관리가 필요해요. 생각해보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뭘 하나 잡으면 끝장을 보려고 했거든요. 퍼즐이든 그림이든 말리면 짜증을 내면서 끝까지 하려고 했고요. 맞아요. 뭔가에 집중했다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거기만 몰입하거든요. 한번 뭘 잡았다 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향인데 그것도 다 ADHD 특성이었구나 싶네요. 그래도 그 특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잘 관리되고 방향만 잘 잡아주면 장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라면 부모님이 경계선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해요. 의사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일부러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방치해둔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튼 한번 큰일 날 뻔한 일을 치르고 나서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약물 치료, 상담 치료를 다 병행하며 저도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다행히 점점 애도 증상이 나아졌고 여전히 좀 덤벙대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며 실수를 하긴 해도 위험한 상황까지 생기는 일은 막을 수 있었죠. 저희 부부는 다른 건 다 괜찮으니 그냥 건강만 해라 하며 큰딸이 자기 몸이라도 다치지 않게 잘 챙기길 바랐고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랑 제가 개모임에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애들도 이제 큰딸은 고3, 작은딸은 중3, 둘 다 컸고 해서 그냥 집에서 하루둘이 자게 하고 다녀오려고 했는데 마침 시동생이 전화가 왔죠. 여자애들만 집에 두면 위험하죠.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보내세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인데요, 뭐. 둘이서 잘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래도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저희 해리도 사촌들이랑 자고 싶다고 옆에서 난리예요.
맞아요, 큰엄마. 저희 시험도 끝났고 사촌들끼리 같이 놀면 좋잖아요. 같이 놀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둘을 시동생네에 맡기고 저희는 개 모임 사람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뒤 작은 딸이 남편이랑 큰딸 몰래 조용히 제 방으로 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엄마, 우리 거기 있을 때 작은 엄마가 언니 때린 거 있지? 뭐? 언제? 왜? 실은 언니가 덤벙대다가 유리잔 하나를 깨뜨렸거든. 그랬더니 작은 엄마가 불같이 화내면서 넌 아직도 이러고 다니냐면서 회초리로 언니 손바닥을 엄청 세게 때렸어. 그것도 20대나. 회초리로 20대를? 그게 진짜야? 네가 직접 봤어? 언니가 엄마가 속상해할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데 나는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당장 들이받으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일단 꾹 참기로 했어요. 아니, 참은 건 아니에요. 적당한 때를 벼르고 있었던 거죠. 머지않아 크게 되갚아줄 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희 큰딸이 고3이니 조카도 당연히 고3이었고 같은 해, 같은 학년, 같은 입시 전쟁터에 서 있는 거라 서로 은근히 신경전이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는 일부러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로 성적 얘기도 굳이 꺼내지 않았고 모여도 입시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카가 원하는 간호대 수시에 합격했다며 가족끼리 모여 파티를 하자는 거였어요. 이미 목소리만으로도 얼마나 신이 나 있는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축하는 축하하고 솔직히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잠깐 망설였지만 애들 앞에서 괜히 속 좁게 굴기 싫어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인 날 시동생네 집 거실은 간호대 합격 축하 현수막과 풍선, 꽃다발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식탁 위엔 케이크와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과일도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축하한다며 들뜬 분위기였지만 저희 큰딸은 저번 일 때문에 자꾸 동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고 작은 딸도 그런 언니가 신경 쓰이는지 옆에서 꼭 붙어 다니며 챙기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초도 불고 식사가 시작될 때였죠. 이제 먹자 하며 모두가 수저를 만지작거리는 사이 큰딸이 먼저 수저를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행동이었어요. 저희 시가가 그런 예의 따지는 집도 아니고 밥상머리 예절로 따지면야 입을 크게 벌리고 쩝쩝거리는 시모부터가 문제죠.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저희 딸한테 냅다 손을 올리는 거예요. 순간 큰딸 뺨에서 찰싹 소리가 터졌고 아이 얼굴이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넌 아직도 이러고 다니니? 밥상머리 예절도 몰라? 오늘이 뭐 하는 날이야? 우리 지은이 파티하는 날이잖아. 근데 네가 먼저 손을 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저는 그냥 변명하지 마. 예전처럼 또 쳐맞아야 정신 차릴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남의 집 와서는 사고 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무슨 짓이야, 동서? 그리고 뭐? 예전처럼 또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형님, 죄송해요. 근데 형님이 애를 하도 오냐오냐 키우시니까 저라도 좀 잡돌이를 해야겠네요. 조카도 반자식이고 작은 엄마도 파는 부모잖아요. 반자식이면 뭐? 내 허락도 없이 내 자식 손바닥을 회초리로 20대씩 때리는 게 그 반부모라는 거야? 아니, 그건 그때는 애가 또 덤벙대다가 유리잔을 깨뜨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좀 비싼 거라. 그리고 손바닥 정도야 훈육이죠.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야? 그래, 그때는 동선 말대로 훈육이라 쳐. 근데 이번엔 뭐야? 바닥도 아니고 얼굴을 때려? 네가 뭔데 내 딸 뺨을 때려? 네가라니요, 형님? 왜? 넌 내 딸 뺨 따고 때려놓고 너라는 말에도 기분이 나쁘니? 큰딸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는 순간 그동안 시모의 차별도 동서의 무시도 우리 아이를 향해 던졌던 수많은 비웃음도 한꺼번에 스쳐갔어요.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이 그때 딱 굳어졌죠.
그러고 보니 동서 손버릇 하나는 여전하네. 제가 대신했다고 치세요. 솔직히 애가 좀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게 다 형님이 너무 약하게만 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서는 뭐 대단히 잘 키웠나 봐. 내가 솔직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고작 간호대 보냈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파티를 하는 집이 다 있네. 누가 보면 동서 딸이 의대라도 간 줄 알겠어. 뭐요? 참나. 그러는 자기 딸은 뭐 대학이나 옳게 갈 수 있다고 저러나? 대학? 이거면 답이 될까? Y대 의대 합격증인데?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들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고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 합격증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식탁 위에 조용히 펼쳐두고 눈을 동서에게 고정한 채 말했어요. 우리 나영이는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 동서. 간호대 합격했다고 이렇게 요란 떨면서 파티까지 여는 집이면 우리 나영이 위해서는 뭐 동네 잔치라도 해야 하나? 의대?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여기 학교 이름이랑 의과대학이라는 글자 네 정도는 읽을 수 있지. 동서는 입을 반쯤 벌린 채 합격증에 적힌 학교 이름이랑 의과대학이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눈으로 더듬고 있었고 시모는 수육 젓가락을 든 상태로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조카는 젓가락을 물던 입을 떼지도 못한 채 캑캑 기침을 하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모두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저는 마음속으로 지난 몇 년을 천천히 되짚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큰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늘 들쭉날쭉했고 ADHD 진단을 받은 이후로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그저 학교 생활만 무난하게 버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1 2학기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잘 맞기 시작했는지 눈에 띄게 상태도 좋아졌고 상담받으면서도 공부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코칭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교사로서, 엄마로서 아이의 생활 루틴을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헤매던 집중력을 짧고 깊이 잘 쓰도록 시간대를 잘게 나누고 큰딸이 원래 갖고 있던 과몰입 성향을 공부 쪽으로 옮겨 활용하게 만드는 연습을 시켰죠. 처음엔 국어 비문학 한지문을 집중력 부족으로 3시간 넘게 쥐고 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학 문제집 한 권을 끝까지 진득하게 풀어낼 만큼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뭐든 한번 잡으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 성향이 이제는 딴짓 대신 공부에 대한 집중력으로 바뀌어간 거죠. 덕분에 내신은 고2 1학기부터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모의고사 성적도 서서히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ADHD는 완치란 말이 없는 거라 물론 여전히 덤벙대고 실수도 많았지만 적어도 공부할 때만큼은 본인이 스스로 흐름을 타는 법을 조금씩 깨우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3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먼저 성적이면 상위권 의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을 꺼냈고 딸 스스로도 엄마, 난 이 다음에 나 같은 애들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저희는 일절 시가에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굳이 기대도 하지 않고 축하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날을 기다렸던 건지도 몰라요. 이런 복수의 날을. 무튼 그러다 보니 시모는 늘 우리 큰딸이 치는 사고만 확대해서 떠들고 다녔고 동서는 절 대놓고 비웃었으니까요. 그래서 큰딸이 최종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도 우리 넷이서만 따로 조용히 축하를 나눴을 뿐 시가에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동서 손이 우리 딸 뺨을 한 번 더 후려친 이 자리에서 쓰려고 아껴둔 카드였던 셈이었죠. 자기네 딸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고 막 대하고 무시하던 우리 딸이 의대 합격을 했다니 다들 어안이 벙벙하고 넋이 나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건 합격증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얼마 전 동서를 위해 하나의 비밀 무기를 한 가지 더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사실 조카가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3 올라오면서 진학 상담차 학교로 찾아온 날 동서가 교무실 앞에서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동료 교사가 동서를 힐끗 보더니 동서가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그 동서라는 분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희 동서요? 양세은이요. 아, 진짜 양세은이구나. 와, 왜요? 저희 동서 아세요? 아, 아니에요. 동료 교사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저를 좀 보자고 하더니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데요. 저 예전에 동서분 양세은이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동창이에요. 정말요? 세상에 그런 인연이 다 있네요. 근데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학창 시절에 그애 꽤 악명이 높았던 일진이었어요. 단순히 담배 피우고 수업 빼먹는 정도가 아니라 후배 여학생들을 모아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했던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도 그 애한테 돈 몇 번 뺏긴 적 있고요. 저희 또래 여자애들 중에 걔한테 한 번도 안 당해본 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동서가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요. 그 얼굴은 절대 못 잊죠. 얼굴도 똑같아요. 눈빛도 똑같고요. 게다가 이름도. 그때 그 애가 맞아요. 걔 그 사건으로 결국 소년부 송치가 되고 보호관찰과 함께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까지 있었거든요. 소년원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동료가 말하는 이름, 고향, 출신 학교가 다 똑같았고 결국 말문이 딱 막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 교육청 기록실과 신문 아카이브를 찾아가 이름과 사건 키워드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신문 구석에서 동료 교사가 언급했던 그해 그달 기사 중에 여중생 4명, 동급생 집단 폭행, 소년원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식의 일들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고 그건 그냥 단순한 일탈 정도로 넘길 수준의 일이 아니었어요.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만둘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출력해 파일에 꽂아두고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집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동서가 우리 딸 뺨을 후려치며 예전처럼 또 맞아야 정신 차리냐고 소리치는 순간 저는 그걸 검처럼 빼든 거예요. 동서 손버릇은 몇십 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나 봐. 이 또래 애들만 보면 못 때려서 안 다린 거야 뭐야? 어머님 서방님 알고 계셨어요? 여기 잘난 며느리 와이프가 사실 소년원 출신이라는 거 아주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동서.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동서를 쳐다봤고 동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생사람을 잡아요? 어머, 동서 너무 뻔하다. 경찰 조사 기록이랑 신문 기사까지 맞아 떨어지는데 뭐라고 발뺌을 더하려고? 형님, 지금 저를 완전히 학폭 가해자 만들려고 작정하셨네요. 와, 너무 무섭다. 만들어? 그럼 이 증언은 이걸 보고도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동서는 처음엔 왜 생사람을 잡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가 이미 그때 피해자와 증인의 증언까지 채집한 상태였거든요. 그것까지 보고서는 발뺌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그러자 이번엔 시동생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 뭐야? 소년원이라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어릴 때 잠깐 잘못했던 거야. 그땐 철이 없었고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알잖아. 그리고 형님이 너무 과하게 말해서 그렇지 그 정도 일은 아니었어. 사춘기였어. 다들 좀 사고도 치고 방황도 하고 그러는 시기잖아. 다들 남 때리고 술 담배하고 돈 뺏고 다니진 않지. 나도 그때 다 조사받고 벌 받을 만큼 받았어요. 말 똑바로 해. 그러니까 다 사실이라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걸 숨겨?
말하면 나 버릴 거잖아. 그래서 말 못했어. 나도 무서웠어. 그리고 그땐 나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엄마 집 나가고 아빠도 술만 마시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던 때라고. 그땐 철이 없었고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여보, 제발 믿어줘. 힘들었다는 말이 그 짓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애를 집단으로 패서 병원 보내놓고. 나도 그때 너무 어렸다니까. 솔직히 다 제대로 기억도 안 나. 그냥 애들끼리 휘말려서. 그냥 휘말린 거라기엔 동서 손버릇이 너무 그대로인 거 아니야? 그때도 그렇게 또래 애들 뺨을 잘 때리고 다녔다던데. 결국 그날 파티는 그 사건으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동서는 울고 시동생은 어떻게 그걸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며 소리 지르고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 사이 조카는 멍하니 신문 기사 복사본을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글로리 그런데 나오는 학폭 가해자였다는 거네? 내가 지금 예솔이라는 거야? 준아,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땐 여기 기사에 다 쓰여 있잖아. 변명하지 마. 솔직히 조카도 그닥 행실이 좋은 편은 아니라 네가 뭔 예솔이냐 싶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자기 엄마가 어마어마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으니 충격이 컸겠죠. 결국 조카는 울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시모 역시 상냥하고 싹싹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소년원까지 다녀온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고요. 형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을 왜 굳이 끄집어 와서 이러는 거냐고요? 억하심정? 와, 아직도 반성은커녕 지 억울하다고 하는 꼴만 봐도 하나도 안 변한 건 알겠다. 근데 너 똑똑히 알아도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아. 만약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이라도 더 내 딸한테 손대면 그땐 바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거야. 알아들어? 그러자 결국 동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고 결국 그렇게 그날의 간호대 합격 파티는 축하 대신 충격과 공포와 분노가 가득한 채로 엉망이 되어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동생에게서 술에 취해 전화가 왔더군요. 죄송해요, 형수님. 저도 그날 일 때문에 계속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알겠으니까 지금처럼 술 취해서 전화하지 말고 제정신일 때 얘기해요, 서방님. 그리고 서방님이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죠. 동서 데리고 와서 우리 딸한테 먼저 사과하게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자 시동생은 연신 알겠다고 꼭 그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다음 날 시동생과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동생 얼굴은 며칠 새 훅 늙어 보였고 동서는 화장기 없는 부은 얼굴로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게 하려고 큰딸과 작은딸을 거실에 앉혀놓고 기다렸죠. 동서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며 빌기 시작했어요. 나영아, 내가 미안하다. 작은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도 그렇고 전에 손가락 때렸던 것도 다 미안해. 작은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래 나영아, 작은 아빠가 대신해서 사과하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알아, 당연히 나 용서 안 되는 게 맞아. 그래도 언젠가 네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한 번만 생각해줘. 큰딸은 굳은 표정이었고 작은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폈어요. 저는 아이들을 대신해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안 받아. 사과 받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마음에 남은 거 다 치워지는 것도 아니니까. 형님, 하지만 더 이상 이 일로 문제 삼진 않을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한 거,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말한 거 그걸로 일단 정리는 하자. 형수님,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는 우리 애들한테 손대지 마. 말로 상처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선 넘는 순간 그땐 진짜로 신고할 거야. 내 말 명심해. 그럼요. 형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예, 형수님. 제가 앞으로 따끔하게 단속할게요. 시동생은 그 일을 계기로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둘은 완전 기울어진 추였거든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꽉 잡혀 살았죠. 사실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외모는 좀 볼품없는 편인 반면 동서는 어딜 가든 눈에 띄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선 다들 시동생더러 결혼 잘했다고 난리였고 좀 어수룩한 편인 시동생을 동서가 잡고 휘두르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관계가 뒤바뀐 거였죠. 시동생은 아마 동서에게 만정이 떨어진 듯 보였어요. 그래서 동서는 혹시라도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까봐 몇 날 며칠을 시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시모에게도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렇게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매달린 끝에 겨우 이혼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만은 막은 상태였고요. 시모는 따로 그 일로 저희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동서가 소년원 전력까지 들통나고 나자 일부러 저희 들으라는 듯 눈에 훤히 보이는 소리를 해댔죠. 내가 그 여우 같은 것한테 홀렸지. 어쩜 사람을 그렇게 속이길. 아우 무서워 정말. 소년원까지 다녀온 애인 줄 누가 알아. 누가. 내가 사람 잘못 본 죄지. 듣자 하니 시모는 동서 탓을 하며 여기저기 하소연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에게 그동안 니들한테 미안했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예전처럼 시동생 자랑하면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고 같이 있으면 늘 제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자존심 센 시모로서는 꼬리를 제대로 내린 셈이었죠. 반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조카였어요. 조카는 그날 파티 이후 엄마 실체를 제대로 알아버렸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학폭 가해자가 자기 엄마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던지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해요. 대학에 들어가며 작은 원룸을 얻어나가 살기 시작했고 집에는 가끔 집만 가지러 들르거나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동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끔찍이 여기던 딸을 마음으로 잃었으니 그게 가장 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랴 각종 업무에 치여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일을 사랑해요. 교무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애들 소리만 들어도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저희 남편은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며 일하던 걸 정리하고 동네에 작은 목공소를 차렸어요. 예전처럼 큰 공사판을 전전하는 대신 책장, 아이들 책상 같은 걸 맞춤 제작해 주는데 주문받을 때마다 나무 고르는 것부터 설계, 마감까지 꼼꼼하게 챙기더니 입소문이 나서 동네 맘카페에서 성실한 목수 아저씨로 꽤 이름이 알려졌어요. 큰딸은 의대에 진학해 정신없이 공부 중인데 소아정신과나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쪽을 전공하고 싶다고 해요. 본인처럼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의사가 되면 그런 애들부터 꼭 챙기고 싶다고요. 작은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제 언니랑 달리 차분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성격이라 집에서 의대생인 제 언니가 덤벙대며 까먹는 과제 마감일 같은 걸 대신 챙겨주며 매니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야, 나 이번 주까지 내야 하는 리포트 뭐였지? 과제 공지 캡처해둔 거 있지 않아? 언니, 진짜 또 까먹었지. 그래서 내가 캘린더 공유해 놓으라고 했잖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봉사활동 보고서, 금요일까지 팀플 발표 자료. 아, 맞다. 봉사활동.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내 동생. 말은 잘해. 아니 진짜 나 없으면 언니 일정 관리 누가 해줘요. 나 매니저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다정하고 두 딸을 보며 저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시동생과 동서는 예전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팔짱 끼고 나와서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동서는 제 눈만 마주쳐도 허리를 쭉 굽혀 인사부터 해요. 그리고 시모는 동서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투덜거리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런 걸 며느리로 들였다. 진짜. 아유, 무서워. 엄마, 그만해. 이제 지나간 일 자꾸 끄집어내봐야 뭐해. 너는 지금도 저걸 두둔해. 그러게 이혼해버리라니까. 저걸 뭐하러 데리고 살아. 그럼 동서는 완전 깨갱해서 시모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시동생 눈치 보랴 바쁘죠. 그렇다고 저희랑 시모가 갑자기 막 정이 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선을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예요. 어찌 보면 그게 제일 편한 관계 같기도 해요. 가까이 붙어 앉으면 괜히 상처만 더 생기는 사이보다는 이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 할 말만 하고 흩어지는 게 훨씬 낫죠. 아무튼 결국 이 집안에서 제일 문제아 취급받던 저희 큰딸은 의대생이 되었고,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해대던 며느리가 과거 소년범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판은 완전 뒤집혔고, 저로서는 솔직히 통쾌한 결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세상 일이란 게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누군가는 늘 문제야, 누군가는 늘 잘난 집안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진짜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던 이번 일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그 실체는 전혀 다른 경우가 세상엔 참 많죠. 그러니 남들이 붙여놓은 이미지나 소문만 보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믿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결국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바로 그 진실의 힘을 저는 아주 분명히 믿게 됐어요. 진실이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세상엔 업보라는 게 있다는 걸 믿죠. 그러니 좋은 업을 짓고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복 많이 짓고 살아보아요. 복도 지어야 받는 거니까요. 그럼 다들 복 많이 짓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